여러분 혹시 숲속에 있는 야생 사과나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 하나 비료를 주거나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야생의 사과나무는 놀라울 정도로 튼튼하게 자라며 가을이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성껏 가꾸는 텃밭이나 과수원의 사과나무는 어떤가요? 조금만 방심해도 진딧물이 들끓고 잎은 병에 걸려 떨어지며 수확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가 애지중지 키우는 사과나무는 야생의 나무보다 더 연약하고 잔병치레가 많은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답답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아주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자연의 비밀을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과나무 아래에 지금 당장 심어야 할 5가지 마법의 식물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식물들을 사과나무 주변에 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비싼 화학 비료나 독한 농약 없이 수확량을 2배, 아니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과나무 주변의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깔끔하게 비워두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농사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진작 이 방법을 몰랐을까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사과나무를 위한 최고의 짝꿍들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본격적인 식물 소개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반식물이라는 자연의 지혜입니다. 아주 오래전 화학비료나 농약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과 원주민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들은 식물들이 서로를 돕고 보호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어떤 식물도 홀로 고립되어 자라지 않습니다. 키가 큰 나무 아래에는 그늘을 좋아하는 관목이 자라고 그 밑에는 땅을 덮어주는 풀들이 자라며 완벽한 생태계를 이룹니다. 이것을 현대농업에서는 길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길드란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다양한 식물들의 조합을 뜻합니다. 사과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나무 혼자 덩그러니 맨 땅에 서 있는 것은 마치 인간이 아무런 방어막 없이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나무 주변에 올바른 식물들을 심어주면 그 식물들은 해충을 대신 쫓아주기도 하고 땅속의 수분을 지켜주기도 하며 심지어 공기 중의 질소를 모아 천연 비료를 만들어 사과나무에게 공급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의 완벽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태계를 사과나무 밑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5가지 식물은 수많은 연구와 경험을 통해 사과나무와 가장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것으로 증명된 최고의 동반식물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도대체 어떤 놀라운 마법을 부리는지 첫 번째 식물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사과나무의 수확량을 2배로 뻥튀기 해줄 첫 번째 놀라운 식물은 바로 한련화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예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보석 같은 존재로 통하는 식물이죠. 한련화는 둥글고 넓적한 연잎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으며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의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단순히 관상용으로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련화가 사과나무 곁에 있을 때 발휘하는 능력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바로 사과나무의 치명적인 적, 진딧물을 막아내는 훌륭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의 새순이 돋아나는 화창한 봄날, 가장 먼저 찾아와 나무의 진액을 빨아먹는 불청객이 바로 진딧물이죠. 진딧물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잎이 오그라들고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사과 열매가 작아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련화를 사과나무 아래에 심어두면 진딧물들이 사과나무 잎 대신 한련화로 벌떼처럼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한련화가 내뿜는 특유의 향기와 진액이 진딧물에게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냄새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딧물을 자신에게로 유인해 사과나무를 지켜내는 덫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전문 용어로는 트랩 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진딧물들이 한련화에 잔뜩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련화는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진딧물 공격을 조금 받는다고 해서 쉽게 죽지 않거든요.
오히려 진딧물이 모여들면 무당벌레나 풀잠자리 같은 진딧물의 천적들이 자연스럽게 냄새를 맡고 몰려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천연 살충제가 뿌려지는 셈이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연화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딧물 방어 외에도 사과나무에게 제공하는 엄청난 이점이 또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큼지막한 열매를 맺으려면 흙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과나무의 뿌리는 땅 표면 가까이 얕게 퍼지는 습성이 있어서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흙 속 수분이 금방 증발해버리고 뿌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열매가 크지 않고 뚝뚝 떨어져 버리죠. 흔히들 이럴 때 물을 더 자주 주면 된다고 오해하시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흙이 마르지 않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한연화가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한연화는 땅바닥을 덩굴처럼 기어가며 넓게 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커다란 한연화 잎들이 사과나무 아래의 흙을 융단처럼 빽빽하게 덮어버리죠.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이 흙을 덮어주는 것을 살아있는 멀칭이라고 합니다. 한연화가 덮어준 땅은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시원하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니 사과나무는 물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오롯이 열매를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영양분을 뺏어먹는 지독한 잡초들이 아예 자라나지 못하게 원천봉쇄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잡초 뽑느라 허리 아플 일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흙을 파헤쳐서 풀을 뽑을 필요가 없으니 흙 속의 미생물들도 아주 평화롭게 살아가며 땅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잡초 억제와 수분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데 한연화만큼 좋은 식물이 또 있을까요? 시각적으로도 사과나무 밑에 울긋불긋 화려한 꽃이 피어 있으니 과수원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보너스까지 얻게 됩니다. 자,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한연화가 사과나무에게 주는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수분 매개 곤충들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꽃을 피웠을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수분, 즉 꽃가루바지입니다.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들이 꽃과 꽃 사이를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옮겨주어야만 탐스럽고 둥근 사과가 맺히게 됩니다. 수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예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열리더라도 모양이 기형이 되고 크기가 작아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환경 오염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의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많은 농가들이 사과꽃이 피는 시기에 인공수분을 하느라 엄청난 인건비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때 사과나무 아래 한연화가 심어져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연화의 크고 화려한 꽃은 눈에 아주 잘 띄고 꿀이 풍부해서 주변 십리밖의 꿀벌과 나비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끊임없이 꽃을 피워내는 한연화 덕분에 사과나무 주변은 항상 부지런한 곤충들로 북적거리게 됩니다. 꿀벌들이 한연화 꿀을 먹으러 왔다가 바로 위쪽에 흐드러지게 핀 사과꽃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꽃가루 바지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이 일일이 붓을 들고 인공수분을 하지 않아도 사과나무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빼곡하게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연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사과나무를 위한 최고의 영양사이자 든든한 경호원, 그리고 성실한 중매쟁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게다가 한연화 잎과 꽃, 그리고 씨앗은 모두 사람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톡 쏘는 매콤한 맛이 나서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샌드위치에 곁들여 먹으면 입맛을 확 돋워줍니다. 사과나무도 살리고 우리 식탁도 풍성해지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식물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과나무의 영혼의 단짝은 바로 컴프리입니다. 텃밭을 조금 가꿔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텐데요. 이 식물은 잎이 아주 크고 넓적하며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들 비싼 돈을 주고 화학 비료를 듬뿍 사다 뿌려야만 사과나무가 영양분을 섭취해 열매를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화학 비료를 계속 쓰다 보면 땅이 딱딱해지고 산성화되어 결국 사과나무의 수명이 짧아지고 병에 약해집니다. 이제 비료 걱정은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연 비료 제조기인 컴프리가 있으니까요.
컴프리가 사과나무에게 주는 이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식물의 뿌리 모양을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풀들이 땅 표면에서 얕게 뿌리를 내리는 것과 달리 컴프리는 무, 당근처럼 길고 두꺼운 직근성 뿌리를 땅속 아주 깊은 곳까지 뻗어내립니다. 무려 2m에서 3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죠. 이 깊은 땅 속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것 같은 필수 미네랄과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게 쌓여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얕은 뿌리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이죠. 컴프리는 그 깊은 곳까지 펌프질하듯 뿌리를 내려 이 귀한 영양분들을 쫙쫙 빨아올립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들을 자신의 커다란 초록색 잎에 고스란히 저장해둡니다. 이렇게 깊은 땅속 영양분을 위로 끌어올리다. 이렇게 깊은 땅속 영양분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컴프리를 역동적 축적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보물 같은 미네랄들을 사과나무가 먹을 수 있도록 지상으로 배달해주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자연의 시스템입니까? 그렇다면 컴프리가 잎에 저장한 이 엄청난 영양분들을 어떻게 사과나무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자연농법의 핵심 기술이자 컴프리 활용에 꽂힌 베어 눕히기 기술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chop and drop이라고 하죠.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컴프리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커다란 잎들이 사과나무 아래를 가득 채우면 나치나 전지가위를 들고 가차없이 컴프리의 줄기를 싹둑싹둑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잘라낸 잎들을 사과나무 주변 흙 위에 무심하게 툭툭 던져서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이게 끝입니다. 참 쉽죠? 흔히들 식물을 자르면 죽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지만 컴프리는 생명력이 헐크처럼 강해서 이렇게 밑동을 잘라내도 불과 몇 주 만에 또다시 잎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1년에 3번에서 4번까지도 잘라서 쓸 수 있죠. 이렇게 흙 위에 덮어둔 컴프리 잎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빠르게 시들고 썩기 시작합니다. 컴프리 잎은 질소 대 탄소의 비율이 아주 이상적이어서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빨리 분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썩으면서 그 안에 저장해 두었던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풍부한 질소 성분이 비가 올 때마다 사과나무의 뿌리로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사과 열매를 굵고 달콤하게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칼륨인데 컴프리는 이 칼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로 칼륨 비료를 사서 뿌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잎으로 멀칭을 해주면 잡초가 자라는 것도 막아주고 흙 속의 지렁이와 이로운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땅을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푹신하게 만들어줍니다. 말 그대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유기농 천연 거름을 사과나무 발밑에서 직접 생산해서 먹여주는 것입니다. 컴프리의 능력이 여기서 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영양분 펌프질과 천연 멀칭 효과 외에도 사과나무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보호막 역할도 거뜬히 해냅니다. 사과나무 과수원이나 넓은 텃밭을 관리하다 보면 꼭 골칫거리로 등장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풀을 베고 남은 찌꺼기나 나무 껍질 아래에 숨어 살면서 사과나무 잔뿌리를 갉아먹는 달팽이나 각종 해충들입니다. 특히 어린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을 때 이 해충들의 공격을 받으면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기 일쑤죠. 그런데 컴프리의 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에 아주 까칠까칠하고 미세한 털들이 빼곡하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져보면 피부가 쓸릴 정도로 꽤 억센 털입니다. 달팽이나 부드러운 몸을 가진 애벌레들이 사과나무로 기어가기 위해 이 컴프리 잎 위를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억센 털들이 해충들의 연약한 배를 찌르고 상처를 내기 때문에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컴프리가 잎을 넓게 펼쳐 사과나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만으로도 천연 철조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어 해충들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화학농약처럼 환경을 오염시키지도 않고 사과나무의 나쁜 성분이 흡수될 걱정도 없는 아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충 방제법입니다. 게다가 봄철에 피어나는 종 모양의 예쁜 보라색 컴프리 꽃은 꿀벌들을 미친 듯이 불러 모으는 훌륭한 밀원식물이기도 합니다. 사과꽃이 피기 전부터 벌들을 과수원 근처로 끌어들여 상주하게 만들고 이 벌들이 나중에 사과나무 수분을 완벽하게 책임지게 하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도면 컴프리는 사과나무 농사의 성공을 위한 마스터키라고 불러도 전혀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알아볼 동반식물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아마 이 식물의 이름을 들으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매콤하고 알싸한 그것. 바로 마늘과 파속식물인 차이브입니다. 엥? 사과나무 밑에 마늘을 심는다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놀랍게도 마늘과 차이브 같은 파속식물들은 서양의 유기농 사과 과수원에서는 절대 빼놓지 않고 심는 필수 방어막입니다. 사과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가장 끔찍한 악몽이 하나 있습니다. 잎사귀의 까만 반점이 곰팡이처럼 퍼지다가 결국 잎이 다 떨어져 버리는 사과 검은별 무늬병, 즉 흑성병입니다. 이 병은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거나 비에 튀어 사과나무 잎에 달라붙으면서 시작되는데, 전염성이 워낙 빠르고 강력해서 한 번 발병하면 그해 사과 농사는 다 망쳤다고 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시중에는 이 곰팡이를 죽이기 위한 온갖 독한 화학 살균제들이 나와 있지만 비가 한 번 오면 다 씻겨 내려가서 수시로 뿌려대야만 합니다. 정말 고된 노동이죠. 그런데 마늘과 차이브가 이 끔찍한 곰팡이병을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흔히 마늘 냄새가 독하다고만 생각하지만 이 파속식물들의 뿌리와 잎에서는 유황화합물이라는 아주 강력한 천연살균 물질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흙속과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이 유황 성분이 사과나무 주변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무균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마늘이 뿜어내는 가스 덕분에 흑성병을 일으키는 나쁜 곰팡이 포자들이 사과나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멸해버리거나 번식을 멈추게 됩니다. 마늘과 차이브가 뿜어내는 이 유황화합물의 위력은 단순히 곰팡이를 잡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곰팡이만큼이나 사과나무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무서운 적이 바로 나무 기둥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곤충들. 예를 들면 사과나무 좀벌레나 복숭아 유리 나방 애벌레 같은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나무 껍질 밑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가 나무가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길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겉으로는 나무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텅 비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말라 죽거나 강풍에 뚝 부러지게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암살자들입니다. 껍질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약을 쳐도 잘 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나무 밑동 주위를 삥 둘러서 마늘이나 차이브를 빼곡하게 심어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충들은 본능적으로 마늘의 강렬하고 매운 냄새를 아주 싫어합니다. 곤충들의 더듬이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데 파속식물 특유의 톡 쏘는 매운 향이 해충들의 후각을 마비시키고 심한 불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방이나 딱정벌레들이 사과나무 둥치에 알을 낳으려고 날아왔다가도 밑에서 훅 치고 올라오는 매운 마늘 냄새를 맡고는 기겁을 하며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성벽주위에 해자를 파놓고 적의 접근을 막는 것과 같은 완벽한 천연 방어선입니다. 화학 살충제를 나무 껍둥치에 떡칠하지 않아도 마늘과 차이브가 스스로 매운 향을 내뿜으며 밤낮 없이 사과나무를 철통같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잎이나 열매에 해를 끼치는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작은 벌레들에게도 이 유황 냄새는 매우 기피하는 냄새라서 사과나무 전체의 방어력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속 식물들을 심는 방법과 시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통 늦가을에 사과나무가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할 때 나무 기둥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 둥글게 원을 그리며 마늘이나 차이브 알뿌리를 쏙쏙 심어줍니다. 너무 나무 기둥에 딱 붙여 심으면 나중에 수확할 때 사과나무 뿌리를 건드릴 수 있으니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겨울 동안 언 땅 속에서 추위를 견뎌낸 마늘은 이듬해 봄 사과나무가 새잎을 틔우기 시작할 때 흙을 뚫고 힘차게 푸른 잎을 올립니다. 사과나무가 병충해에 가장 취약한 아주 연약한 시기에 맞춰서 마늘이 쑥쑥 자라나며 강력한 유황 냄새를 뿜어주니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것이죠. 게다가 차이브 같은 경우는 늦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아주 작고 동글동글한 예쁜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요. 이 앙증맞은 꽃은 사과나무의 흑성병을 막아주는 동시에 수많은 이로운 곤충들을 유인하는 꿀벌들의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마늘은 초여름이 되면 사과나무 아래를 조심스럽게 파내어 알이 꽉 찬 통마늘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 밑에 남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1년 내내 먹을 싱싱한 유기농 마늘까지 덤으로 얻게 되니 이보다 더 경제적인 텃밭 농사가 어디 있을까요? 차이브는 마늘처럼 뿌리를 캐지 않고 부추처럼 잎만 싹둑싹둑 잘라서 요리에 쓰고 계속 남겨두면 해마다 알아서 자라나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한 번만 심어두면 평생 사과나무 곁을 지키는 든든한 호위무사가 되어줍니다. 사과나무 가지에는 달콤한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 발밑에는 찌개에 넣을 마늘과 파가 쑥쑥 자라는 모습. 상상만 해도 배가 부르고 마음이 풍요로워지지 않으십니까? 자, 사과나무의 네 번째 은인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 주인공은 그 화려한 색감만큼이나 강력한 능력을 숨기고 있는 식물입니다. 흔히 화단이나 길가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 꽃, 바로 메리골드입니다. 금잔화 혹은 천수국이나 만수국이라고도 부르죠. 특유의 진한 향기를 가진 쨍한 오렌지색과 노란색 꽃이 피는 식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리골드를 그저 눈을 즐겁게 해주는 예쁜 꽃으로만 생각하고 과수원에 이런 꽃을 심는 것은 공간 낭비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유기농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메리골드는 흙 속의 의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사과나무에게 메리골드가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땅 위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흙 속에 있습니다. 흙 속에는 지렁이처럼 이로운 생물도 있지만 사과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고 병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득실거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녀석이 바로 뿌리혹선충입니다. 맨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하고 투명한 실지렁이 같은 녀석들인데 이 선충들이 사과나무의 잔뿌리 속에 파고 들어가 기생하면 뿌리에 울퉁불퉁한 혹이 잔뜩 생깁니다. 뿌리에 혹이 생기면 흙 속의 물과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해서 나무가 영양실조에 걸리고 심하면 잎이 누렇게 뜨고 말라 죽게 됩니다. 화학농약으로도 흙 속 깊숙이 숨어있는 이 미세한 선충들을 완벽하게 박멸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등판하는 구원투수가 메리골드입니다. 메리골드가 선충을 물리치는 방식은 정말이지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치밀하고 놀랍습니다. 사과나무 주위에 메리골드를 촘촘하게 심어두면 메리골드의 뿌리가 흙 속으로 뻗어내려가면서 아주 특이하고 강력한 천연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알파터티엔이라는 물질을 포함한 복잡한 화합물들인데 이 물질이 흙 속에 쫙 퍼지면 뿌리옥선충들에게는 치명적인 독가스처럼 작용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메리골드 뿌리가 선충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교묘하게 풍겨서 주변의 선충들을 유인한다는 사실입니다. 맛있는 먹이가 있는 줄 알고 신나게 메리골드 뿌리 쪽으로 헤엄쳐온 선충들은 뿌리에 닿는 순간 메리골드가 뿜어내는 살충 물질에 중독되어 번식을 멈추고 굶어 죽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선충을 유인해서 암살해버리는 천연 덫이자 화학무기인 셈이죠. 실제로 뿌리혹선충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밭에 메리골드를 한 계절 동안 심어두는 것만으로도 선충의 밀도가 99%까지 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나무 뿌리를 병들게 하고 괴롭히던 보이지 않는 적들을 메리골드가 흙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청소해주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진 사과나무는 수분과 양분을 거침없이 빨아올려 가지 끝까지 힘차게 밀어올리고 그 결과는 보나마나 엄청나게 크고 달콤하고 속이 꽉 찬 사과 수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흙 속 생태계를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하고 정화해주는 식물, 메리골드 말고 또 찾기 힘들 겁니다. 흙 속에서의 활약도 눈부시지만 땅 위에서 벌어지는 메리골드의 활약상 또한 대단합니다. 앞서 메리골드 특유의 진한 향기를 언급했었는데요. 사람 중에서도 이 독특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곤충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나무 잎을 갉아먹거나 즙을 빨아먹는 온갖 해로운 곤충들, 예를 들면 노린재나 온실가루이 같은 녀석들은 메리골드의 강렬한 향기를 정말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주변에 메리골드가 울타리처럼 피어 있으면 나쁜 벌레들이 냄새를 맡고 접근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정말 오묘해서
나쁜 곤충들이 싫어하는 이 향기를 오히려 쫓아오는 착한 곤충들도 있습니다. 바로 해충들을 잡아먹는 포식성 곤충들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기생벌이나 꽃등에, 그리고 진딧물의 저승사자인 무당벌레 같은 이로운 곤충들은 메리골드의 꽃과 향기에 이끌려 사과나무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이들은 메리골드 꽃에 앉아 꿀을 먹으며 쉬다가 사과나무에 조금이라도 해충이 보이면 번개처럼 날아가 모조리 사냥해버립니다. 결국 메리골드는 나쁜 벌레는 냄새로 쫓아내고 착한 벌레는 꽃으로 불러 모아 사과나무를 지키는 아주 똑똑한 교통정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꽃을 나무 곁에 너무 많이 심으면 흙 속의 수분이나 양분을 서로 빼앗으려고 경쟁하지 않겠느냐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메리골드의 뿌리는 사과나무 뿌리처럼 깊고 넓게 퍼지지 않고 얕은 곳에 머물며 오히려 흙의 구조를 때알 구조로 포슬포슬하게 만들어주어 사과나무 뿌리가 숨쉬기 좋게 도와줍니다. 가을이 되어 메리골드가 시들면 훌륭한 퇴비가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니 경쟁이 아니라 완벽한 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5번째 식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과수원의 바닥을 초록빛 융단으로 덮어버리는 마법의 식물, 바로 토끼풀, 전문 용어로는 화이트 클로버입니다. 길가에서 네잎 클로버를 찾으며 놀던 바로 그 친숙하고 작은 풀입니다. 많은 농부들이 텃밭이나 과수원에 토끼풀이 자라나면 잡초가 번졌다고 한숨을 쉬며 제초제를 뿌리거나 예초기로 싹 닫아 밀어버리느라 바쁩니다. 과수원 바닥에 풀 한 폭이 없이 흙먼지가 날리도록 깨끗하게 깎아두어야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잘못 배운 탓이죠. 하지만 유기농 사과 재배의 고수들은 일부러 돈을 주고 화이트 클로버 씨앗을 사다가 사과나무 아래에 정성껏 흩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클로버의 뿌리에 숨겨져 있는 질소 고정이라는 엄청난 초능력 때문입니다. 식물이 잎을 넓고 푸르게 키우고 가지를 뻗어 성장하는 데 가장 많이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질소입니다. 공기 중에 78%가 질소가스이지만 불행히도 사과나무를 비롯한 대부분의 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직접 마셔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질소를 흙 속에 녹여서 뿌리가 먹기 좋은 형태로 요리해 주어야만 하죠. 그래서 매년 봄마다 농부들이 화학 질소 비료를 잔뜩 사다가 땅에 들이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이트 클로버 같은 콩과 식물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합니다. 클로버의 뿌리에는 뿌리 혹박테리아라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수만 마리씩 모여 살고 있는 작은 혹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소가스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식물이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천연질소 비료로 변환시켜줍니다. 화이트 클로버가 공기 중에서 낚아채서 뿌리에 꽉 움켜쥐고 있는 이 천연질소 덩어리들은 클로버 자신이 자라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클로버의 뿌리가 조금씩 죽고 썩으면서 주변 흙으로 끊임없이 방출됩니다. 바로 옆에서 자라고 있는 사과나무 뿌리가 이 질소 성분을 낼름낼름 받아먹으며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짜 천연 질소 비료 공장을 사과나무 발밑에 지어둔 것과 같습니다. 돈 주고 비싼 비료를 살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클로버는 키가 아주 낮게 자라면서 땅 위를 빈틈없이 빽빽하게 덮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를 화이트 클로버가 카펫처럼 덮어버리면 한여름의 불볕더위 속에서도 땅바닥에 직접 햇빛이 닿지 않아 흙의 온도가 서늘하게 유지됩니다. 흙이 머금고 있는 소중한 물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주는 살아있는 멀칭의 끝판왕이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철에도 클로버의 촘촘한 뿌리와 잎들이 흙을 단단히 붙잡아주어 겉흙의 귀중한 양분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유실을 막아줍니다. 수분 유지와 토양 보호, 두 가지 엄청난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주 부드럽고 키가 작게 자라기 때문에 사과나무 수확을 하거나 전정 작업을 할 때 사람들이 밟고 다녀도 푹신푹신해서 발이 편하고 밟힌 상처도 금방 회복해낼 정도로 생명력이 질깁니다. 화이트 클로버를 동반식물로 활용할 때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아주 쏠쏠한 꿀팁이 있습니다. 클로버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발목위까지 올라왔다 싶을 때
예촉이나 낫으로 클로버의 윗부분을 싹둑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라낸 클로버 잎들은 걷어내지 말고 그대로 사과나무 아래에 흩뿌려둡니다. 그러면 이 부드러운 잎들이 아주 순식간에 분해되면서 흙 속의 지렁이와 미생물들에게 최고의 특식이 됩니다. 유기물이 풍부해진 흙은 까맣고 포슬포슬한 부엽토처럼 변해서 사과나무 잔뿌리가 숨쉬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죠. 더 놀라운 것은 클로버 잎을 위에서 깎아내리면 땅속의 클로버 뿌리 중 일부도 지상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죽어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뿌리에 매달려 있던 수많은 질소 덩어리들이 한꺼번에 흙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잎을 깎아주는 행위 자체가 사과나무에게 천연 질소 미료 폭탄을 투하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서너 번 이렇게 깎아주기만 해도 사과나무는 영양결핍 걱정 없이 잎을 새파랗게 피우고 탐스러운 과일을 맺을 준비를 마칩니다. 늦봄 무렵에 피어나는 수많은 하얀색 클로버 꽃들은 벌들이 가장 좋아하는 꿀의 원천이 되어 과수원 전체를 생기 넘치는 생태계로 만들어줍니다. 잡초를 막아주고 수분을 지켜주며 비료까지 척척 만들어 바치는 화이트 클로버. 사과나무에게 이보다 더 헌신적이고 완벽한 내조의 여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과나무의 수확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줄 5가지 놀라운 동반식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진딧물 사냥꾼 한련화, 깊은 땅속의 영양분을 길어올리는 컴프리, 병균과 해충을 향기로 쫓아내는 마늘과 차이브, 흙 속의 숨은 적선충을 박멸하는 메리골드, 그리고 공기 중의 질소를 잡아다 먹여주는 클로버까지. 각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 번 더 자극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5가지 식물 중 하나만 심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 아래에 이 식물들을 모두 한꺼번에 섞어서 심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퍼머컬처, 즉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에서는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사과나무 길드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맨바닥에는 클로버가 빽빽하게 깔려 수분을 꽉 잡아주고 사과나무 기둥 주변으로는 마늘과 차이브가 둥글게 보초를 서며 곰팡이와 종벌레의 접근을 막습니다. 그 바깥쪽으로는 컴프리가 듬성듬성 커다란 잎을 자랑하며 미네랄을 퍼올리고 틈새 공간마다 메리골드와 한련화가 화려한 꽃을 피워 나쁜 벌레는 쫓아내고 수정을 도울 꿀벌들을 유혹하는 그림입니다. 땅 밑 그리고 공기 중의 모든 공간에서 식물들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사과나무를 위한 무적의 방어막이자 영양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화학비료 한 줌, 농약 한 방울 치지 않고도 이런 생태계가 한번 자리 잡기만 하면 과수원은 인간이 개입할 필요 없이 자연 스스로가 비옥해지고 건강해지는 마법 같은 순환을 시작합니다. 사과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오직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데에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이 식물들을 마구잡이로 섞어 심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사과나무의 숨통을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동반 식물들이 아무리 사과나무에 좋다고 해도 나무 밑동껍질에 식물들이 찰싹 달라붙을 정도로 바짝 붙여서 심어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식물들의 잎이 나무 기둥에 닿아 있으면 그 부위에 습기가 계속 차서 축축해지고 결국 기둥 껍질이 썩어 들어가거나 그 축축한 곳을 은신처 삼아 해충들이 알을 낳아 나무를 병들게 합니다. 따라서 사과나무 기둥을 중심으로 지름 30cm 정도의 둥근 구역 안에는 어떤 식물도 심지 말고 매눅이나 마른 우드칩 정도만 얇게 깔아서 바람이 쌩쌩 잘 통하고 뽀송뽀송하게 마를 수 있도록 비워두셔야 합니다. 이 도넛 모양의 빈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나무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햇빛의 양입니다. 오늘 소개한 식물들은 대체로 사과나무 아래에 반그늘에서도 잘 견디는 편이지만 만약 사과나무 잎이 너무 무성해서 햇빛이 땅바닥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캄캄하다면 동반 식물들도 시들시들해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는 햇빛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바닥에 얼룩덜룩 떨어질 정도로 공간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메리골드나 한려나 같은 꽃들이 햇빛을 받아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고 나무 안쪽까지 통풍이 잘 되어 병충해도 자연스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반식물은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식물들 간의 거리와 햇빛, 바람이라는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며 자리를 배치해 줄 때 비로소 그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과나무 아래 펼쳐지는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흙 속과 흙 위의 식물 생태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잡초라고 무조건 뽑아내고 제초제로 흙을 벌거숭이로 만들던 과거의 방식이 얼마나 나무를 고통스럽게 하고 농사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한련화, 컴프리, 마늘, 메리골드, 그리고 클로버, 이 작은 식물들이 사과나무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먹이고 지키고 키워내는 과정은 마치 아주 정교하게 짜인 대자연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는 듯합니다. 해충을 죽이기 위해 더 독한 약을 찾고 열매를 키우기 위해 더 비싼 화학 비료를 들이붓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낼 때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이미 공짜로 제공하고 있는 이 위대한 식물 일꾼들을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과수원과 텃밭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땅은 푹신하게 살아날 것이며 수확하는 사과의 맛과 양은 2배, 아니 그 이상으로 껑충 뛸 것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이번 주말, 여러분의 사과나무 아래에 이 마법의 식물들을 섞어서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씨앗 하나가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 농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된 5가지 식물 중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사과나무 아래에 가장 먼저 심어보고 싶은 식물은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신기한 식물 궁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과 재밌는 의견들을 마음껏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농사를 돕는 놀랍고 재미있는 자연농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